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북이와 유송의 각축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이는 유송과의 거듭된 전투에서 황하 이남의 상당한 지역을 점령했었죠. 이제 하남 지역 중에 남은 것은 청주와 서주 일부분입니다. 북이는 장군 모용배교를 보내서 청주를 침략하게 합니다. 모용배교는 전연을 세웠던 모용황의 현손입니다. 비록 전연과 후연은 망했지만 모용선비족 출신인 그가 탁발선비족의 나라인 북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모용배교는 무염성에 도착하여 성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여기 무염에 도착해서 공세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자 장수들과 참모들이 건의를 합니다. 공성도구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으니 준비가 된 후에 공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좌사마인 역범은 다른 의견을 냅니다. 지금 우리의 경무장한 부대가 기습을 위해서 깊숙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멈추려고 하십니까? 적군은 우리가 신속히 온 것을 보고 성을 포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이므로 이때 공격하면 한 번의 북소리로 평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용배교는 역범의 책략을 선택합니다. 모용배교는 일부러 군사를 후퇴시킨 후에 밤에 부대를 나누어 성을 급습하고 아침이 되자 성을 함락시킵니다. 모용배교는 사기가 오른 군대를 이끌고 비성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 무염을 함락시키고 옆 동네 비성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역범이 다시 조언을 합니다. 비성이 비록 작은 성이지만 함락시키는 데 오래 걸릴 것이고 설령 이긴다고 해도 피해가 클 것이기 때문에 아군의 위세가 꺾일 것입니다. 차라리 먼저 편지를 보내서 항복을 권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설령 적이 항복하지 않더라도 도망치고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용배교가 역범의 책략을 실행하니 과연 비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에 모용배교는 역범에게 이번 행차에서 경을 얻었으니 산동이 평정될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기뻐합니다. 이쪽 청주 지역, 이 청주 지역을 산동지방 혹은 옛날 춘추시대 제나라 땅이라고 해서 제나라 지역, 제지역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모용배교는 역범 같은 뛰어난 인물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산동, 즉 제나라 지역을 얻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격하여 두 곳의 진지를 무너뜨리고 4개의 성을 함락시키니 청주 지역이 진동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송의 청주자사 신문수가 모용배교에게 사신을 보내 항복을 받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신문수가 사신을 수용 보내서 항복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나 역범은 신문수의 가족은 전부 장강 남쪽에 있고 소유한 병력이 수만 명이며 또 우리의 군대가 아직 멀리 있는데도 항복하려는 것이 의심스럽다고 말합니다. 또 사신의 얼굴을 보니 불안한 표정이 있는데 이는 반드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며 차라리 항복을 받지 말고 여러 성들을 함락한 후에 그들을 압박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역범의 예상대로 신문수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역범이 신문수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이죠. 한편 유송의 명제는 설안도가 북위에게 갖다 바친 팽성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그는 장군 심유지를 파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심유지는 사수와 청수의 물길이 말라버려서 물량 운송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쟁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명제가 억지로 전쟁터에 내보내려고 하거든요. 장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전쟁은 사실 이기기 어렵죠. 전쟁 경험이 많은 장수의 눈에는 전쟁의 승패가 보일 때가 많을 겁니다. 억지로 전쟁에 참가한 심유지는 북위의 장수 우론에게 대패하게 되고 이 여파로 하비, 수계 등 서주의 여러 성들을 지키던 유송의 장수들이 성을 버리고 도망치게 됩니다. 심유지가 여기 우론과 대판 싸우고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곳 하비, 수계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리하여 북위는 국토를 다시 넓히게 됩니다. 당시 북위의 황제인 헌문제가 11살인가 12살의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풍태우가 정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2년 후에 풍태우가 권력을 헌문제에게 돌려줍니다. 헌문제가 어린 나이임에도 이를 다스리는 것에 부지런하고 상과 벌이 엄격했다고 합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조숙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기록에도 그는 일찍 성숙했고 굳세고 결단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모용배교는 이곳 제남에 있는 역성을 포위하여 함락시키고 진격하여 이곳 동양을 포위합니다. 신문수가 농성을 하자 모용배교도 3년 동안이나 동양성을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유성의 구원군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밤낮으로 싸웠음에도 동양성 안의 사졸들은 항복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힘이 다하여 이 성이 함락되고 부기병사들은 성 안으로 침입하여 신문수를 찾습니다. 신문수는 손에 부조를 쥐고 앉아 있었는데 부기병사들이 몰려와서 누가 신문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신문수가 성난 목소리로 외칩니다. 바로 나다! 모용배교는 신문수를 포로로 잡아 평성으로 압송해 버립니다. 이리하여 이 청주 지역은 완전히 부기의 땅이 되고 황하와 회수 이남의 하남 땅들은 거의 부기가 점령하게 됩니다. 부기를 위해 큰 공을 세운 모용배교는 앞으로 출세할 일만 남아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처음 헛문제가 황제가 되었을 때 을혼이 권력을 쥐었다고 말씀드렸죠. 을혼은 권력을 농단하다가 홍태우의 명령에 의해 죽었는데 을혼이 살아있을 때 모용배교가 그와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모용배교의 이런 행동들이 헛문제의 눈밖에 나는 계기가 됩니다. 헛문제는 몇 년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끄집어내어 모용배교를 죽이고 그 동생마저도 죽입니다. 이것을 볼 때 헛문제가 뒤끝이 좀 있는 편인 것 같네요. 예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중요한 듯 합니다. 줄을 딱 잘못됐다가는 훅 가는 겁니다. 또 가장 잘 나가던 시기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장수들 같은 경우에는 큰 전공을 세운 직후에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죠. 모용배교가 헛문제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거나 여러 안정장치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리하여 오랜만에 다시 나타난 모용선비족의 뛰어난 인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헛문제는 불교에 심취하여 불교 승려들을 불러들여 신하들과 함께 인생의 이치에 대해서 논하곤 했습니다. 또 부귀를 가볍게 여기고 항상 속세를 떠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인생 무상을 느낀 듯하죠. 결국 그는 숙부인 경조왕 탁발자추가 덕망이 있다고 여겨서 그에게 선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당연히 조정에선 난리가 납니다. 여러 황족들과 신하들이 다 뜯어 말리거든요. 아니 이거 왜 이러십니까? 폐하께서는 선행을 높이려고 하신다지만 어찌 종묘사직과 백성들을 버리려고 하십니까? 신하들의 반대에 헛문제는 불쾌해하며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결국 헛문제는 5살짜리 어린 아들 탁발괭에게 선양을 하고 자기는 태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요청에 의해 정치의 큰 것은 태상황인 헛문제가 총괄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새 황제가 워낙 어리니까요. 그로부터 5년 후에 태상황인 헛문제가 계모인 풍태우에게 독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풍태우가 왜 갑자기 헛문제를 독살하는 대형 사건을 했을까요? 사실 몇 년 전에 어떤 관리가 뇌물 혐의로 헛문제에게 죽임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관리는 풍태우에게 총애를 받던 신하였거든요. 풍태우는 이 일에 앙심을 품고 헛문제를 죽였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죄지은 신하를 처형시켰다고 황제를 죽인다는 게 충격이죠. 근데 기록에는 풍태후의 원래 행실이 바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즉 사람이 못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대형 사고를 거리낌 없이 쳤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외에 헛문제와의 여러 가지 심적인 갈등들도 있었겠죠. 헛문제는 이렇게 간악한 풍태우로 인해 22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풍태우는 헛문제가 죽자 다시 조정에 나와서 정치를 행했다고 합니다. 풍태우는 총명하고 글과 셈법을 알고 검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기심이 많고 잔인하고 권모술수를 잘 부렸다고 하네요. 헛문제의 어린 아들이자 새 황제인 호문제 탁발괭은 호성스러워서 풍태우의 안색을 잘 살피고 비위를 잘 맞추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살아남았겠죠. 풍태우도 자기 악행 때문에 불안했는지 신하들이 모의해서 자기를 축출할까봐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 중에 약간이라도 의심이 들면 번번이 죽여버립니다. 또 총애하는 신하라도 작은 실수가 있으면 엄한 벌을 내렸고 어떨 때는 100대의 장을 치기도 했습니다. 100대의 장이면 완전 초죽음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나 그녀는 악감정을 오래 가지고 있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총애하는 신하들을 끝까지 우대해주고 어떤 신하는 벌받은 후에 더 부귀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의 신하들이 비록 엄한 벌을 받아도 끝내 배신하지 않았다고 하죠.
한마디로 풍태우는 똑똑한데 성깔은 더럽고 근데 뒤끝은 없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 드라마상의 풍태우인데 보기에도 뭔가 독하게 보이죠? 의도적으로 이런 배우를 섭외했던 것 같습니다. 풍태우가 시기심이 확실히 많긴 했나 봅니다. 몇 년 후에 서주자사이자 남군왕 이해를 시기하여 죽여버립니다. 자, 이해. 기록에는 분명히 시기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해가 남군왕이라는 왕작에 봉해진 사람인데 성은 이씨잖아요. 보통 왕작은 황족들이 받는데 황족이 아닌 이해가 왕작을 받은 것을 보면 능력도 있고 공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풍태우는 이런 이해가 반란을 일으킨다고 덮어씌우고 이해와 그 가족들을 몰살시켜버립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몰살시킨 집안이 10여 가구나 되었습니다. 이해가 워낙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푸는 관리여서 사람들이 매우 애석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즈음 남조에서는 소도성이 선양을 받아 황제에 올라 유송을 멸망시키고 남제를 건국합니다. 이제 북이가 상대해야 하는 국가는 남제로 바뀐 것입니다. 북이 효문제는 후궁 임씨를 통해 아들 탁발순을 낳습니다. 풍태우는 북이의 전통에 따라 임씨에게 죽음을 내리고 탁발순을 자기가 기릅니다. 남제에서는 효기 장군 유찬을 사신으로 북이에 파견합니다. 유찬은 그전부터 여러 차례 사신으로 북이를 방문했던 사람이거든요. 자주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이 조정 사람들과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었을 것이고 또 당연히 풍태우와도 자주 접견을 했겠죠. 풍태우는 유찬이 남자로서 마음에 들었는지 사사로이 그에게 다가가서 관계를 가집니다. 이런 풍태우의 행동은 진짜 막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찬은 엄연히 남제의 사신으로 공적인 일로 북이를 방문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신과 사사로이 통정을 했다는 것은 국가의 위신에 아주 먹칠을 하는 행동이죠. 남제의 황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북이가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일국의 태우라는 사람이 타국의 사신과 놀아났으니까요. 물론 그녀와 덩달아 놀아난 유찬도 사신의 품격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죠. 물론 풍태우가 20대 초반의 나이에 남편인 문성재와 사별했기 때문에 외롭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보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외로움을 체험받을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죠. 아마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거침없이 행했을 겁니다. 처음엔 자기 악행 때문에 스스로 불안하지만 이런 불안도 시간이 지나면 면역이 되고 둔감해지거든요. 어린 황제도 자기가 틀어지고 있겠다. 신하들도 자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보니 거칠 것이 없는 겁니다. 하긴 황제마저 독살한 여자가 무슨 일인든 못하겠습니까? 이 시기에 북위에서는 여러 중요한 개혁이 진행됩니다. 급사 중 이한세가 효문제에게 백성들에게 고르게 땅을 나누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로부터 균전제가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이한세가 이런 건의를 한 것은 호족들이 백성들의 땅을 강탈하고 더불어 농지제도가 혼란했기 때문입니다. 효문제는 신하들을 파견하여 전국의 모든 주와 군의 전지를 백성들에게 고르게 나누어 주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15세 이상이면 전지를 40무 받고 부인들은 20무를 받고 노비는 소가 있느냐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노비가 어떻게 소를 소유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땅은 당사자가 죽으면 국가에 도로 반납하게 됩니다. 또 남자에게는 따로 토지 20무를 주어 뽕나무를 키우도록 합니다. 뽕나무 밭은 죽어도 국가에 돌려주지 않고 세습하도록 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농지가 없어 굶주리는 백성들이 줄어들겠죠. 호족들의 힘도 약화시킬 수 있고요. 또한 세수도 늘게 됩니다. 지금이야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획기적인 농지법이었을 겁니다. 또 북위는 이때 삼장제도 실시합니다. 당시 북위에서는 향촌에 대한 엄격한 법이 없었고 종주독호, 이 종주독호만을 세워서 향촌을 감독하게 했습니다. 56국 시대 때 워낙 혼란스러우니까 각 지방의 세력가들이 스스로 방어용 보루를 만들어 혈족들과 함께 살며 지켰었거든요. 북위는 이런 조직을 인정해주고 그들 중에 유력한 사람을 종주로 삼아서 감독하도록 했는데 이를 종주독호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종주독호가 자기 관할에 있는 백성들을 대부분 숨겨두고 인구수를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30에서 50가구 정도를 한 가구라고 속이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는 정확한 인구수를 알 수가 없고 또 세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신하 이충이 이것을 바로잡을 것을 건의합니다. 그가 건의한 것이 바로 삼장제인데요. 5가구, 즉 5가구마다 인장을 세우고 5인, 5인마다 이장을 세우고 또 5리마다 당장을 세워서 인장, 이장, 당장을 통해서 향촌을 관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 고아나 자식이 없거나 가난하고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면 이 3개의 장에서 보살피도록 합니다. 그러자 반대하는 신하와 찬성하는 신하가 서로 나뉘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자 풍태후가 이것을 행하면 숨겨진 허구가 드러나고 요행을 바라는 사람을 없앨 수 있는데 왜 시행할 수 없다고 하는가? 라고 호통을 칩니다. 풍태후의 일갈로 이 삼장제는 확정이 됩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고생스러워하고 종주독호들은 더욱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삼장제로 인해 여러 가지 이로움이 있게 되자 위아래가 대부분 편안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비록 풍태후가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면은 있었지만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판별하는 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북위에는 나라 안의 모든 주를 다시 재설치하는데 하북에 13주, 하남에 25주, 총 38주를 설치합니다. 이제 점점 주가 많아지고 행정 조직이 복잡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 몇 년 뒤 풍태후가 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48세였습니다. 효 문제는 매우 슬퍼하며 몸이 야일 정도로 통곡했다고 합니다. 보통 황제들은 풍태후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불편해하고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효 문제는 그렇지 않았죠. 더군다나 친할머니도 아닌데 말이죠. 이런 것을 보면 확실히 효성이 깊은 사람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실제 풍태후는 효 문제를 박대하기도 했었거든요. 효 문제가 조숙하고 총명하자 풍태후는 자기가 벌인 일들 때문에 그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효 문제를 폐위시키려고 그를 겨울 골방에 가두어 두고 3일 동안이나 음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효 문제의 동생 탁파리를 새로운 황제로 세우려고 했었거든요. 결국 중신들이 굳게 반대를 하자 효 문제는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황관이 풍태후에게 효 문제를 참소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자 풍태후가 직접 효 문제에게 매를 때렸는데 효 문제는 이를 묵묵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고 누가 모함을 했는지 조사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효 문제가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인지 아니면 호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살펴볼 것은 효 문제가 실시한 여러 개혁적인 정책들은 과연 그의 치적인가 아니면 풍태후의 치적인가 하는 것이죠. 당시 황제는 효 문제였지만 실제 권력은 풍태후가 쥐고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장제 실시가 벽에 막히자 이것을 시행하게끔 한 것은 풍태후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확실히 풍태후의 정치적 지분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 문제의 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한세가 균전제를 건의할 때 풍태후가 아니라 효 문제에게 건의한 것이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결국 효 문제의 지시로 균전제가 논의되고 시행되었죠.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이 당시 여러 치적들은 효 문제와 풍태후의 공동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풍태후는 성격이 매우 오만방자하고 독했지만 능력은 있는 여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풍태후에 대한 평가는 악녀였는데 근래 들어서는 평가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에는 그 인물의 인격과 도덕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요즘은 그런 것보다 능력 그 자체를 높이 보는 풍조가 만연하잖아요. 그런 추세에 따라 풍태후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는 듯합니다. 그렇다고 과도하게 풍태후를 높이고 진정한 능력자인 것 마냥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요즘 사람들이 어떤 인물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것을 보면 항상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필요 이상으로 박한 평가를 받았던 인물들을 재평가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올려치기가 심할 때가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시대를 초월한 영웅이니 이런 인물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등 격하게 미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극찬들은 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는 그 해당 인물들의 실책이나 결점들은 그냥 덮어버리고 장점만을 극대화해서 평가하는 경향이 많은 듯합니다. 작용이 큰 만큼 반작용이 큰 것은 알겠는데 진짜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중용을 지킬 필요가 있겠죠. 해당 인물의 공적과 실책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평가를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풍태우가 효 문제의 여러 치적에 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모든 치적들을 마치 풍태우만의 치적인 것 마냥 평가에서도 곤란할 것입니다. 한편 이때 고구려의 장수왕이 죽게 됩니다. 97세에 사망한 것인데 정말 오래 살았죠. 재밌는 것은 효 문제의 반응인데요. 효 문제는 직접 교회로 나가서 장례복을 입고 장수왕을 위해 애도의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효 문제 시기 때 실제 고구려를 우대하긴 했습니다. 주변국들의 사신들이 방문했을 때 묵는 숙소의 등급을 남제 다음으로 우대해줍니다. 넘버 2인 거죠. 그렇다고 해도 효 문제가 직접 장수왕을 위해 애도의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대목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장수왕이 워낙 오래 살았다 보니까 효 문제도 그만큼 장수하고 싶어서 제사를 지낸 것인가, 복을 빌기 위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수왕은 부기의 2대 황제 명원제가 황제로 등극한 409년의 왕이 되었었거든요. 한마디로 명원제와 군주 입사 동기인 셈인데 장수왕이 왕으로 있는 동안 부기에서는 무려 6명의 황제가 세워졌습니다. 실로 엄청나죠? 장수왕의 입장에서는 부기 황제 6명과 교류를 한 셈이거든요. 옛날 황제들은 무병장수하는 것이 최고의 꿈이었습니다. 그게 지나치면 진시황처럼 불로장생을 꿈꾸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황제라는 아주 특별한 지위를 오래도록 누리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수많은 중국 황제들이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장수할 수 있다는 이상한 약을 복용하다가 단명하기도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효 문제도 그런 이유로 장수왕을 위해 제사 지내지 않았을까 싶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뇌피셜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